여기선 내 편? 한 명도 없어. 잔인한 선언이 골목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서 누군가가 뺨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였다. 그 얼굴을 본 순간 나의 시간은 멈췄다. 강도우는 지방 공장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차창 밖으로 스치는 골목들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길이라 생각하며 운전했지만 갑자기 작은 소란이 들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를 몰아세우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고 도우는 자연스레 속도를 줄였어요. 거리의 가로등은 밝지 않았지만 그 아래 서 있는 여성의 실루엣이 눈에 익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크게 내려앉았어요. 10년 동안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던 전처, 한서연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몸을 잔잔히 떨고 있었고 남성은 그녀의 앞을 막아선 채 위협적인 몸짓을 이어갔습니다. 도우는 주저할 틈도 없이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발걸음은 빠르고 거칠었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도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남성은 그의 기세에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은 도운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운은 그녀의 상처 입은 표정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남성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골목 끝으로 도망쳤죠. 사방이 조용해지자 도우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손자국이 선명했고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고여 있었어요. 거리의 상인 몇 명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도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받치며 차로 이동하자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한 척하려는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 옆에 서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서연은 끝내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고 도우는 즉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공기에는 긴장과 낯설음이 섞여 있었고 10년의 세월은 두 사람 사이에 큰 벽을 남긴 듯 했어요. 차에 도착한 뒤 문을 열자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우는 문을 닫기 전 어둑한 골목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누군가의 의도를 확인하려는 듯 주변을 살폈어요. 그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분노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서연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서연을 부축해 진료실로 옮겼습니다. 도우는 대기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차분하지 않았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들었고 손가락은 계속 떨렸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나와 서연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그는 서연이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생활 패턴도 불규칙해 보이며 최근 몇 달은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한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도우는 듣는 동안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의사는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며 간단한 처방과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병원비 내가 낼게요.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서연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비용은 이미 처리했다고 설명했어요.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에는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더 짙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서며 간단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서연은 공방이 요즘 어렵다는 말만 짧게 던졌고 자세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도우는 그녀의 숨기는 듯한 태도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려던 서연을 그는 그대로 따라 나섰어요. 서연은 공방으로 가겠다고 말했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공방에 도착하자 주변 상인 몇 명이 서연을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레 묻는 듯 했지만 그녀는 짧게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어요. 도우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상황이 단순한 금전 문제 이상임을 느꼈습니다. 공방 내부는 정리되어 있었지만 생활의 무게가 배인 흔적이 곳곳에 보였어요. 벽 한쪽에는 오래된 공예 도구들이 쌓여 있었고 전기요금 고지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도우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서연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는지 실감했습니다. 잠시 뒤 옆 가게 주인이 다가와 서연에게 최근 계속 따라다니던 남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우는 그 말에 즉시 귀를 기울였어요. 상인은 그 남자가 며칠 전 CCTV까지 건드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도우는 그 순간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도우는 공방을 나와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비서실은 불이 켜져 있었고 직원 몇 명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들어와 최근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그의 손은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공방이 있는 건물의 관리 업체가 최근에 바뀌어 있었고 그 업체는 회사 계열사 이름을 달고 있었어요. 계열사 대표란 곳에 박진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우는 눈썹을 미세하게 찡그렸습니다. 10년 동안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일한 진호가 이런 부분을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호를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진호는 서류를 들고 급하게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보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도우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진호는 서류를 보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계약 변경이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우는 그의 설명이 지나치게 빠르고 매끄럽다는 점에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최근 외근이 많았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우는 그 자리에서 더 캐묻지 않고 조용히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회장실은 오래도록 조용했어요. 의심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내부 회계 자료를 다시 열었고 그 안에서 작은 이상 징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자료에는 계열사 간 자금 이동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었어요. 특히 특정 부서로 빠져나간 금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죠. 도우는 회계팀 직원 한 명을 비공식적으로 불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최근 몇 달 동안 박진호가 결제한 항목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우는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며 정보 보안을 당부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나갔어요. 문이 닫힌 뒤 회장실엔 긴 침묵만 남았습니다. 도우는 손가락을 깍지 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조각이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박진호가 있다는 불길한 확신이 자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우는 서연의 공방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은 작업대 앞에서 조용히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은 평소보다 느렸고 표정에는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근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임대료가 갑자기 2배로 올랐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은 도훈의 예상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몇 달 전부터 협박 쪽지가 반복적으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쪽지에는 낯선 단어들과 이해되지 않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고 그녀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종이 조각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산된 움직임이었어요. 도훈은 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쪽지 버리지 않았나요? 도훈의 물음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그는 종이를 받아들고 숫자와 문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문구 중 일부는 과거 회사 비리 문건에서 봤던 표현과 매우 유사했어요. 도훈은 즉시 비서실 직원에게 연락해 비공식 자료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대조하자 몇몇 코드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이 사건이 단순한 임대료 갈등이 아니라 회사 내부 문제와 연결돼 있음을 확신했어요. 그는 직원에게 관련 기록을 추가로 요청하며 보안 유지도 철저히 당부했습니다. 검토를 이어가던 중 공방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검은 세단의 번호가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 번호는 회사법인 차량이었고 관리 주체는 다름 아닌 박진호였어요. 도훈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흔적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박진호를 따로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서실에 연락을 넣자 얼마 지나지 않아 진호가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도훈은 쪽지와 차량 기록을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진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지만 곧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쪽지와 자신은 무관하다며 준비된 듯한 해명을 내놓았어요. 그러나 필체 분석 결과를 보여주자 그의 손끝이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진호는 결국 협박이 경쟁 세력의 계획이었다고 털어놨어요. 도훈은 그의 말을 모두 들은 뒤 느리게 자리에서 일어나 직무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박진호가 직무정지되자마자 회사 내부에는 빠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도훈은 사태가 조용히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의 공방 앞에서 유리창이 크게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은 놀라 밖으로 뛰어나왔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어요. 근처 상인들이 몰려와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해 현장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주변 CCTV는 전부 같은 시간에 꺼져 있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흔적이 보였어요.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서연은 손을 꼭 쥔 채 떨었고 도훈은 전화를 받고 급히 공방으로 향했어요. 그는 현장을 보자마자 즉시 경호팀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경호원이 공방을 지킬 겁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걱정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느꼈습니다. 도훈은 공방의 모든 출입구를 점검하고 경호팀 팀장에게 감시 계획을 지시했어요. 경호팀은 공방 주변을 순찰하며 수상한 인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후드티를 쓴 남성이 공방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경호원이 다가가자 남성은 갑자기 달아났고 짧은 추격 끝에 그의 가방을 확보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메모지 한 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박진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도훈은 메모를 보며 상황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즉시 임시 안전숙소로 이동시키고 더 이상 위험한 상황이 없도록 보호를 강화했어요. 도훈은 혼란을 정리하듯 천천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위협이 아닌 조직적인 움직임임이 분명했어요. 그는 경쟁 세력의 목적이 자신을 흔들기 위해 서연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곧바로 경찰과 협력해 협박 세력을 체계적으로 검거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서연은 숙소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함을 감추려 했어요. 도훈은 그녀 곁을 지키며 상황을 끝내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보호하고 싶다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 그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서 자신의 과거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 도훈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밤새 정리된 자료들이 그의 책상 위에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내부 조사팀은 도훈의 지시에 따라 비서실과 관련 부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여러 개 드러났고 모두 박진호의 결제가 찍혀 있었어요. 자금은 회사 외곽의 작은 부서를 거쳐 다시 계열사로 흘러가는 구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 피해를 주는 비리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도훈은 경찰과 협력해 체포 명령을 준비했고 관련 임원 명단도 확보했어요. 비서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오가며 조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경찰이 본사에 도착해 비리 연루자들을 하나씩 불러냈어요. 사무실 복도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한동안 소란스러웠습니다. 박진호 씨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박진호는 미묘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침착하게 보이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는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진호는 경쟁 세력과 오래전부터 금전을 주고받으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보내진 협박도 그가 지시한 것이었음이 확인됐어요. 도훈은 이를 지켜보며 그의 배신이 안타까우면서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경찰은 진호를 연행하며 추가 조사를 위해 사무실을 봉인했습니다. 남아있던 직원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도훈은 경영진 회의실로 이동해 즉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조사팀과 함께 후속 조치 계획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비리 연루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며 회사는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도훈의 빠른 대응 덕분에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주들은 그의 단호한 행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회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도훈은 어떤 논평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서연과 그녀의 안전에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그는 공방 재건을 위한 지원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수리팀이 공방을 방문해 깨진 유리와 훼손된 장비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인테리어 팀도 함께 투입되어 빠른 복구가 가능하게 준비했습니다. 도훈은 모든 보고를 확인하며 서연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겼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안전 숙소에서 조용히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훈에게서 공방 복구가 거의 끝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공방으로 향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숙소를 나서며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마음에는 아직 작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도 서서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공방 앞에 도착하자 새 유리창이 반짝이고 정돈된 외관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훈이 미리 와 있었고 공방 내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오자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공방 안에는 새로 채용된 직원 2명이 준비된 물건들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보다 따뜻한 응원이 담겨 있었어요. 수리는 다 끝났습니다. 필요한 건 언제든 말하세요. 도훈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배려를 담고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공방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작업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오래된 도구들도 제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작업대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무너질까 두려웠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옆 가게 상인들도 하나둘 얼굴을 내밀어 서연에게 잘 돌아왔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억눌렸던 감정이 조금 흔들렸어요. 도훈은 그 모습을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안도와 미안함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도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고맙다고 말했어요. 도훈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10년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후회가 묵직하게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그 눈빛에서 오랜 세월 동안 묶여있던 이야기를 읽은 듯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오래된 거리감은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정리하는 소리가 공방 안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신호 같았어요. 서연은 마음속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을 조금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도훈도 조심스럽게 그녀 곁에 멈춰섰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몇 달이 흐르자 서연의 공방은 다시 평온한 분위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새로 설치된 유리창은 햇빛을 은은하게 비추고 정리된 진열대에는 그녀가 만든 소박한 작품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어요. 공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은 예전보다 많아졌고 서연은 손님들을 맞으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긴장으로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서연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공방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걸음이 멈췄어요. 고개를 숙여 서류를 정리하던 도훈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고 긴 시간 싸움을 마친 사람처럼 차분해 보였어요. 서연이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편함보다 편안한 공기가 먼저 흘렀습니다. 요즘 공방은 잘 돌아가나요? 도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도훈은 회사 내부 개편이 거의 마무리됐고
불안 요소들이 정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지난 시간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정리해 왔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공원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두 사람 주변에 잔잔한 기운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손을 모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도훈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음을 인정했어요. 말을 끝낸 뒤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훈은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래전 하지 못했던 사과를 꺼냈어요. 이혼 후 자신이 등 돌렸던 이유, 오해로 멀어진 시절,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후회하며 지냈는지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변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진심을 전하는 사과였어요. 서연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고 어느 순간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 동안 스스로 잘 버텨왔음을 확인하는 듯한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관계는 만들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공원 산책길을 지나던 이웃들이 두 사람을 보고 밝게 인사했어요. 그 평범한 인사는 오히려 따뜻하게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도훈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 덕분에 잊었던 용기와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는 그녀가 혼자 고통을 감당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조용히 약속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잠시 앉아 나무 그늘 아래로 떨어지는 햇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멀어졌던 감정들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부드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